논란이 일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안에 대해 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끝난 뒤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자, 일단 오늘 나눌 이야기 첫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 정부 여당이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조금의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조국 장관 이야기에 담겨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가족 수사 이후에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제안을 조금 다시 논의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조국 장관 스스로가 밝혔듯이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의 어떤 공정성에 오해를 주고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이 공보준칙을 개정해서 강화하는 문제가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반드시 아닙니다. 근본적인 핵심은 지금 그 국회에 가 있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타 많은 오늘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 강화라든지 인권 강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법무 검찰의 개혁 과제이지, 이 문제가 사실상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표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조처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점을 늦춘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이미 형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와 여당에서 또 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물론 박 변호사님 계시니까 제가 법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안 맞지만, 일단 그 피의사실 공표 이거를 방지하는 형법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소위 말하는 마녀 사냥을 금지하자는 뜻이거든요. 피해자 인권. 모든 피의자는 일단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말해서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죄가 있는 것처럼 흘러나가 버리면 이미 그것의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라고 단정 지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무죄로 판결 나더라도 심각한 명예에 대한 훼손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인권 방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조항이 생긴 건데,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왜 이걸 뻔히 알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형법에도 분명히 이 조항이 금지 조항이 나와 있는데도 안 지켜지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의 알 권리하고 이게 충돌이 생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수사하는 사안 중에서 국민들은 저 사건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왜 이와 사건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거든요. 또 기자들은 또 취재할 또 의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 준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가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으로 수사하는 수사기관만 알게 되면은 역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이와 같은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강하게 규제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적당한 수준이라 그랬거든요. 적당한 수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어디까지를 발표하는 게 적당하고 어디부터 발표 안 하면 적당하지 않은지.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거죠. 그래서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같은 부분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손봐야겠다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이렇게 뒤로 미뤄지면 또 역시 이번에도 힘이 빠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원을 돌아가 보면 예. 노무현 대통령 그 불행한 사건 이후에 이 공보 준칙이 강화되고 더 그 문제가 국민적인 어떤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예전에는 이른바 이런 방송 용어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빨대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취재원들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 권리 이상의 뭐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편향된 의도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왔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가 나오면 이것은 검찰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언론사의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분명히 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조국 장관의 수사가 끝나고 공보준칙을 개정하게 되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저변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국민의 알 권리와 그다음에 이 피의사실 공포의 문제를, 그러니까 인권 문제, 피의자 인권의 문제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를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외국의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볼 때는 굉장히 더 훨씬 더 자극적이면서도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는 것들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외국에 참고를 하면 충분히 그런 기준들도 마련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와는 좀 별개로 조국 장관 가족 펀드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수사가 점차 조국 장관을 더욱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모든 범죄 혐의의 몸통 이제 딱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가족 인질극 아닙니다. 조국의 국민 인질극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덮고 숨기고 방해를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불려다니고 수사를 받는 그 가당치 않은 꼴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선진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고달픈 국민의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을 정쟁을 위해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검찰이 조국 가족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을 직접 당사자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어떤 의미에서 당사자로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검찰도 지금 명쾌하게 지금 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일 수밖에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 그 공소장에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인가 그 국회에서 요청한 그 공소장에 보면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하는 죄목이 하나 딱 걸려요. 나와 적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대체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공직자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 건데. 주체가 공직자죠. 지금 나머지 이제 지금 그 사모펀드 수사 관련해가지고 공직자는 딱 한 분이거든요. 조국 장관. 조국 장관 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만약에 뭐 검찰도 지금 법원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의 혐의가 주어진다면은 어디에서 주어질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 그 2조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직자가 자기의 직위를 이용을 해서 어떤 뭐 정보를 줘가지고 사익을 편취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검찰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코링크 피가에서 투자한 그 사모펀드의 펀드 자금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2차 전지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WFM, INF 이게 다 2차 전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사업 요 INF라는 회사가 설립된 것도 2017년 6월 다시 말해서 7월 달 한 달 뒤에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100대 가제를 설명하실 때 2차 준사업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하필이면은 그 직전에 INF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2차원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그 여기에 왜 사업보다 들어갔을까? 하면은 혹시라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정보를 흘렸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요게 이제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법 24조 2회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주식의 백지신탁 조항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공직자는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가 없고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조항대로라면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위법은 아니죠. 예. 근데 이 사모펀드가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검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냐면은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이 조국 장관의 부인 명의로 다 차용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이게 차명 투자 아니냐. 그러면 조국 부인이 실제적으로 이 펀드의 핵심 주인이 아니냐 이거죠. 예. 그러면은 아니 부인이 한 거하고 저기 남편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이건 우리나라 뭐 민법에서 다 나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재산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재산신고에 보면은 직계 존비속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분가한 직계 존비속 사실 부모님이나 분가한 자식은 고지를 안 해도 된다는 예.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안 그래요. 배우자는 같이. 배우자는 무조건 예외 없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재산이 곧 배우자의 그렇죠. 재산일 수 있는. 내 재산이 곧 배우자 재산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이게 법의 입법 취지거든요. 예. 따라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부인이 만약에 이 펀드의 실질적인 주인이다. 그러면은 곧 그것이 조국 장관과 동일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소지가 있지 않냐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부인이 이 펀드 운용사의 설립이나 뭔가 운영에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변호사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보도가 많아가지고 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게 너무 또 돈의 흐름이라든지 굉장히 보도가 많아서 그 내용을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잡합니다. 네, 예. 굉장히 저도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나갈 정도로 예.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사안이 좀 단순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즉, 좀 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코링크라고 하는 우리 운용사를 우리 조국 장관의 부인이 직접 뭐 또 차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직접 설립을 했는지 여부 예. 요거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부인이 그런 이후에 투자에 관련돼서 원래는 블라인드 폰으로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보고도 받고 관여도 자문료도 받고, 했고 예. 뭐 이런지 하나가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인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조국 장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뭐 쟁점으로 예. 부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자, 표창장 위조 진실은 뭐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표창장 위조다. 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건데 왜냐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위조다 아니다를 확인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본을 제출하면 돼요. 네. 원본을 보면은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쭉 제가 받았던 표창 다 봤어요. 예. 네. 전 초등학교 때부터 이 표창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과 대학을 졸업할 때는 학위기라는 걸 주거든요. 예. 학위기에 보면은 총장님 직위 들어가 있는데 이 직위는 전부 인수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정규적으로 수천 명 나가는 거는 그걸 일일이 도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직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인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평가, 이거 제 자랑 같습니다. 강의평가 1등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 총리로 상을 받았을 때 표창장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인주가 묻어있는 도장으로 찍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용량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소규모로 다른 그때그때 거네요.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동양대학교도
졸업장 같은 경우는 다 인쇄가 돼 있겠지만 아마 표창장 같은 경우는 직접 인주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그 인주로 찍었었다면은 예를 가지고 원본을 보면은 인주로 찍혔다 그러면은 그거 찍은 거 아마 동양학교 총장이 직접 찍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마 뭐 총무과 직원이 대신 찍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총무과 직원을 불러가지고 소환해 보면은 그것이 과연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정말 근거도 없이 부탁받아서 된 것인지 아닌지 이게 다 조사가 돼요. 근데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 답변하기를 원본 어디 있냐고 찾을 수 그랬더니 없다. 아니요. 따님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예. 따님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며칠 전에 검찰에서 그 조 장관 딸을 비공개 소환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때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이 갖고 있느냐? 아마 없다고 할 확률이 없습니다. 왜 없다고 할까요?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것을 보고 이거는 원본 같으면은 바로 확인될 텐데. 저도 자랑스럽게 들고 있을 텐데 네. 초등학교까지 이거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표창장인데 그거를 보관하지 않을까요, 원본을? 아마 이런 차원에서 검찰은 위조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며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본을 봐도 알 수가 있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동양대 사무실에서 압수한 PC,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낸 PC죠, 차에서. 그 PC에서 뭐 직인을 자른 파일, 뭐 합친 파일 이런 파일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까 뭐 우리 피의사실 공포 문제도 예.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인데 어제 그 국회에 공소장이 이제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죠. 근데 공소장 내용하고 지금 보도 내용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공소장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죠. 되어 있는데 이 보도가 어제 어디 모 언론사에 단독 보도가 네. 나왔는데 네.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자르고 해서 스캔을 해서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딱 검찰이 아니면 이 PC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아니면 네. 알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먼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이게 정말 증거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하다면 예. 이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되어서 거기에서 진위를 가리면 될 문제인데 예. 또다시 이렇게 제가 뭐 수사를 지금 현재 중이고 기소 중이기 예. 때문에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또 이렇게 그 어떤 수사상의 비밀을 유추해서 국민들에게 예단을 갖게 한다라는 좀 생각이 하나 크게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 지금 이제 박도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저도 뭐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표창장을 만약에 그걸 위조했다라는 것들을 검찰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언론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과거 얘기하실 아니요. 건가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그거 저도 봤어요. 예. 그 여자가 자기 그 동생인가 오빠 학력 스캔 증명서 따서, 그거 예. 하면서 실제로 따갔다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스캔 봐서 하는 것 그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본 국민들은 꼭 검찰이 아니더라도 예. 저렇게 하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기생충 영화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이제 보도한 언론사가 제가 볼 때 좀 소설을 썼다고는 이제 보여지는데 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다면은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합리적인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반드시 이거 유출됐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된 파일의 명의라든지 예. 어떤 파일들이 그 영화를 보고서 유추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공영방송이 그걸 뭐 영화를 보고서 유추해가지고 단독 보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거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어떤 뭐 일부 보도인 것이지 핵심적으로 파일들이라든지 구체적인 과정들에 대한 설명은 그 PC에서 그 파일들을 항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기 알 수 어려운 없는 내용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이 진실을 좀 빨리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관련 이슈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데스노트는 현재 진행형,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어제 국회를 가서 심상정 대표를 만났는데 조국 장관에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자기 결단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데스노트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이제 데스노트가 아니라 데드노트다. 데드노트다. 예, 다시 말해서 데스노트라는 것은 살생부란 뜻이거든요. 예. 데드노트는 죽은 명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의당에서 발언한 데스노트는 없고 그냥 데드노트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 차라리 대한연대에 갔을 때 유성엽 대표는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내려놓으라고. 국민의 목소리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실제로 청문회가 막 진행되고 조국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을 때 정의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글자대로 예. 살생부에 올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지켜봤죠, 일단 그때는. 정개특위에서 예, 예. 패스트트랙 그거 올린다 법사위로, 하니까 태도가 딱 바뀌어가지고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 바람에 20대 특히 뭐 지지자들이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니까 느닷없이 병사 월급 100만 원 올려주겠다라고 선거 정책 터졌다가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으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 이제 시각성을 알게 된 거죠.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를 정의당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찬성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반대한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은근슬쩍 반대 비슷하게 한 발짝 올려놓는 듯한 이것이 과연 정의당이 말한 정인지 저는 뭐 도저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이시는 거라고 보시나요? 정의당이 그 조국 장관 지명과 이후의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는 예. 기본적으로 법무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같이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심상정 대표 발언의 취지도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던 의혹이 조국 장관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의 어제 그 심상정 대표의 발언도 법무검찰개혁을 더 본격적으로 해라. 그런 취지인 것이고, 만약에 지금의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움츠려들고 또 조금 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정의당도 더 강한 의지를 보이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원래 자기 사명대로 법무검찰개혁을 잘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정의당도 비롯해서 이제 여권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밀어붙인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역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 주제했던 피의사실 공표 이런 소위 진짜 이제 실무적인 법무부 살 수 있는 그 검찰 개혁안들이 예.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속담이 이하부정관이라고 오해나무 밑에서 가끔 내지 예. 말라는 그런 네. 말 있지 않습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걸로 밀어붙였으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조국 장관이 장관 체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역풍을 맞는 거거든요. 예. 반발이 나오고 오해가 생기고 네. 다시 말씀해서 조국 장관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현 상황에서는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라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것만큼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네. 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 문제도 예. 말씀은 사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찬성했다고 하지만 네. 과연 그럴까? 네. 적임자라는 의미가 뭐 반드시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임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의 과제들이 박상기 장관 때는 아예 없었던 과제가 조국 장관이 새로 만든 건 아닌데, 계속 중요한 있었던 것은 거고. 대통령의 신임이라든지 그 정반적인 추진력, 그리고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민정수석 이전부터지만 예. 민정수석 때 이 모든 사안을 같이 입안하고 같이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적임자라는 의미인 거지, 전혀 새로운 것을 가져오겠다 이런 의미에서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수록 더 뚜벅뚜벅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경수 박사께도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부분처럼 정말로 조국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좀 더 강화하려고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정하긴 어렵고, 예. 우리가 지금의 그런 상황보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예. 참여정부 말기에 있었던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민정수석을 하고 나서
그 법무부 장관으로 뭐 지명되실 상황이었는데 여러 네. 반대 때문에 비슷한 반대였습니다. 뭐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하면 또 대통령이 측근이 하게 되면 최측근이, 뭐 예.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들어온 분이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예. 어렵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됐고 나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많은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후퇴하고 좌절되는 과정들을 봐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그 적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깎고 또 깎고 아마 무슨 내용인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감행한 이후에 한국당에서 본격적으로 좀 릴레이 삭발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우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들 말씀하셨듯이 헌정 70년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 삭발을 예. 했거든요. 과거 이제 권위주의 시절에는 언론이 사실은 이제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야당 지도자가 자기의 의사나 신념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거의. 보도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극한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제 자기 신념을 알리고 특히 이제 그것도 거꾸로 국내 내신이 아닌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이 다시 국내로 예. 들어오는 이런 우회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지고 했는데 민주화된 이 시기에 과연 야당 대표가 과연 삭발 투쟁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황교안 대표는 절박했던 거예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말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뭐 남북 관계든지 뭐 여러 가지 저기 한일 관계든지 대일 투쟁 뭐 이런 문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과연 조국 장관 같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가치에 대해서 부합한가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서 하지 마라 몇 번씩 반대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검증이 나오고 그랬는데 아마 다른 장관 같이 이 정도로 같이 근 한 달 이상을 끌면서 검증 예. 작업을 했다면은 본인이 그만뒀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아마 그만두라고 했을 거예요. 지명처럼 예. 근데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더 이상 야당의 말, 언론의 말, 국민의 말을 들을 자격이 각오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냐 자체가. 그러니까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야, 이건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 야당 대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삭발이라고는 극한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절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탄핵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지도가 좀 떨어지면서 그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당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었단 말이죠. 절박의 이유가 다르시군요. 그렇죠. 두 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의 당대표입니다. 예.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럴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절박했다. 그런 부심점을 만들고 싶었고 예. 또 본인은 스스로는 또 야권 결집이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정기국회가 열려야 될 시점, 그다음에 한 해의 어떤 그 입법 과제들을 추수해야 될 시점에 예. 자꾸 동력을 외부로 몰아서 또 원외로 나가서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아무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예. 또 한 번 사상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는데 또 황교안 대표가 큰 일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황교안 대표 그런데요. 네. 그런데 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오비아님도 비슷한 말씀, 박 변호사도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예. 과연 그 민주당이나 하고 정부 여당에서 조금 이제 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예. 그 자유한국당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 예.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뭐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는 그 자리에 현역 국회의원이 110명 중에서 21분밖에 없었대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80여 분은 다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수를 지지하는 상당수 국민들이 보수가 저것도 하나 못 뭉치는데
뭘 하겠냐는 당대표가 삭발을 하는데 처음으로. 실망감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떤 뭐 지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이 삭발은 계속 릴레이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오늘 뭐 이주영 심재철 부의장이라든지 이주영 의원. 예.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장 한 분은 전직 국회 부의장이고 차명진 전 한 분은 현 국회 부의장이시잖아요.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전현직 다선 의원들이 동참해서 한다는 것은 예. 이거는 그만큼 자기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동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국민적인 공감대에서 하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의 어떤 삭발이 개인의 어떤 뭐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분석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전에 뭐 이 교수님도 일부 긍정하셨는데요. 예. 이런 야당 대표의 뭐 삭발 투쟁의 부정성, 별로 적절치 않음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예, 예. 데 동의하셨고, 또 한편으로 그 이후에 지금 계속적인 릴레이 삭발을 예. 하고 있는데 뭐 차명진 전 전 의원. 의원이라든지 예. 뭐 김문수 김문수 전 의원 지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막말 예.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입니다. 논란이 이런 많이 분들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데 동참하게 된다면 당연히 진정성을 뭐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체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는데 예. 또 방식 자체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가면서, 그리고 뭐 아까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 대구에서 하셨더라고요. 예. 뭐 내년 아마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한 제스처처럼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식도 요새 21세기에 이 원내에서 많이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고 정책을 통해서 논쟁할 수 있는 시기에 맞지 않는 방법들인 거죠. 네. 요즘 기자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릴레이 삭발을 하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많이 하고, 뭐 시청자분들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에 동참을 할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 가십성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가지고 물론 여성에 있어서 남성하고 또 달라요. 여성에서의 머리라고 하는 거는 박인숙 의원은 이건 먼저 뭐 했습니다. 예. 정말 특정 종교에 얘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 성경에도 여성의 머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예.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여성의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예. 그 여성 의원이 이 삭발하는 거는 보통 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어려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내 문제가 시급하다. 민주당에서도 또 민생 문제 시급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 대표예요. 네. 그 원내 투쟁을 주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내 대책을 해서 민생을 챙겨야죠. 예. 근데 민생도 챙겨야 되는 원내 대표가 삭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원내외 전략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원외에서 어떤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민생을 챙기는 그 부분은 나경원 원내대표 체계하에서 원내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이와 두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걱정하듯이 뭐 민생 다 팽개치고 밖으로만 나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하는 것이 맞다. 원내에서? 예.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도 답답할 겁니다. 본인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원내에서 원래는 그런 국정조사라든지 뭐 해임 건의안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자기들이 자신 리더십을 좀 발휘하려고 했고 다른 야당과 연대하려고 했는데 녹록치 않죠, 그런 것들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또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장외에서 강공일변도를 몰아붙이면 스스로도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대표의 자제에 대한 또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검찰 고발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훨씬 더 리더십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대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측면에 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삭발 문제는 일부 희화화된 측면이 있는 네. 것이고요. 예. 정치적인 입지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나경원 대표를 몰아넣고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긴 것도 있고 황교안 대표도 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사께 이것 좀 여쭙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정부 여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한국당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보수가 뭉치지 못해서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반조국 연대로 좀 뭉치는 듯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 있었어요.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는 사실은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소수였어요. 예.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에 뭐 김근태, 제가 기억하는 분만 해도 뭐 김근태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 원로들부터 해가지고 우통을 벗고 결사반대했잖아요. 예. 그게 국민들 여전히 보였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어땠습니까? 찬성분이 하다못해 뭐 찬성 돌아선 건 그렇다 쳐도 하다못해 저희 국회 의결 과정 중에서 예. 필리버스터 하나 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난파선에 제일 쥐가 도망간다듯이. 예. 이런 식으로 보수가 여당이 무너지니까 보수층이 전부 언론들 아니면 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나는 분명히 보수는 맞는데 보수라고 이름 끌리는 것조차 부끄럽다. 한 소위 샤이 보수 돌아갔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볼 때는 보수당들이 예. 보수 세력들이 여전히 뭉쳐있지 못하다. 지금 뭐 바른미래당도 일부 가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소속도 있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황교안 대표 삭발 현장에 110명 의원 중에서 21명밖에 동참 안 했다. 예. 나머지 다 어디 갔느냐? 당내에서조차 뭉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야권 보수 대통합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확고하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나는 지지하겠다라는 그분들이 지금 중간치에 가 있는 걸 보여집니다.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현상적으로는 동의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인가요? 이렇게 김무성, 예. 유승민 의원을 거론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의 의미를 지금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적어도 김무성,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많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바른미래당의 보수적인 의원들, 그리고 밖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탄핵에 대한 진정한 국민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탄핵의 의미를 아직도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서는 당연히 지금 현상적으로 반조국 연대 이런 문제가 뭉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전형 정서적인 또 네. 그리고 정치적인 동질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건데 굉장히 아직도 탄핵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의 21대 국회가 새롭게 형성되더라도 네. 굉장히 큰 우리 정치사회 문제점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선이 그런데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이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내년 4월이니까 이제 12월이면 등록하고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우리공화당은 지금 이렇게 있고 또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됐고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싸움이 있고 어떻게 결말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예. 아마 황교안 대표가 늦어도 10월이나 11월 달에는 아마 일대 어떤 결심을 할 그런 시기가 올 거라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야권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모든 분들이 그냥 알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모르면서 관성적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기득권을 내놓으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아마 황교안 대표가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진다면은 본인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어떤 일생일대의 결단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요. 바른미래당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둘러 쪼갤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쪼갤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하고 그다음에 과거 이제 바른정당파들이 예.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제3의 정당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그때는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예. 보수는 하나에 뭉쳐지는데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 문제 때문에 이게 좀 걸림돌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수 대통합 선거를 앞에 두어 있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일단은 역사에 맡기자라고 하는데 크게 동의할 거고, 덮어두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뭐 작은 얘기지만 아마 그 당시에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아마 사과하는 그런 아마 퍼포먼스도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수는 그렇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공천 관련 논의가 조금씩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불출마한다는 의원들이 거론이 됐다가 뭐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대변인끼리 동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제 의도가 궁금해지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혁신에 관련된 오랫동안의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일종의 준비된 상황에서의 어떤, 혁신 시도,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국에서 보면 이쪽에서는 릴레이 삭발, 예. 이렇게 가고 있고, 근데 이쪽 민주당에서는, 기득권을 다섯 내려놓는 의원서부터, 거. 예. 그리고 또 지금 충분히 다음에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망한 의원들부터 좀 버리려고 한다라는 시도들이 있단 말이죠. 예. 물론 본인들이 좀 부인한 측면도 있고 앞으로 상황들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렇게 릴레이 지금 과거의 구습의 릴레이 삭발이 예.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준비된 또 기득권 내려놓기가 국민들에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86 세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에서는 뭔가 색깔을 바꿔보고 싶어한다. 젊은 피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당장 그래서 언론 보도하고 달리 유은혜 부총리라든지 김현미 김 장관 아니라고. 뭐 펄쩍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막 펄쩍 뛰었다는데 그럼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일정 형태의 어떤 물갈이를 위한 어떤 네. 사전 포석이 아니냐. 저는요 이거 잘못하면요 지난 공천 파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박 한나라당 파동 쪽? 뭐 그거하고 재판될 옥새,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건 우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꼭 다선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악이냐 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야 되는 거고 예. 또 초선 의원의 폐기를 폐기도 필요한 살릴 수 있는 거고. 부분, 예. 근데 초선 의원대 뭐합니까? 그 하나만 다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1년만 지나면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돌을 던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것들은 국민이 알아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저분이 청문회 장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저분이 어떤 발언을 어떻게 했고 이거 국민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정당에서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지난번 한나당 꼴 난다. 새누리당 꼴 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번에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인위적인 물갈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전수조사,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평가하기 전에 만약에 불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묻기 위한 과정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좀 나왔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인위적인 물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마찰이라든지 이런 여지는 좀 예전보다는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어떻게 룰을 공직자로 정했죠. 예. 공직자로 선출하는 방법이 정해졌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정철 부원장이나 네. 양정철 원장이나 백원호 부원장 같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예, 보면 좀 대통령 주변부터 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론 나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옳고 그르냐 선과 악이냐는 아니지만 예. 한편으로 시대 정신에 대해 부합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흐름들도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도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젊은 20대, 30대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좀 구애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